안녕하세요. 제가 수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주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첫째 딸은 나은이라는 아이가 셋인데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어 자주 우리 집을 방문하고 있어요. 토끼처럼 활발한 손자와 손녀들의 유치원 및 학교 등하원을 보살피며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과의 만남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고 그러네요. 친구들은 제 나이에도 아직 자식에게 바쳐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답답하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제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저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봅니다. 삶을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를 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남매 집안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제 사위에는 장남인 오빠가 있고 아래에는 여동생과 남동생 둘이 있었죠. 엄마와 아버지는 평범한 시골 사람이셨는데 밭을 일구고 벼농사를 짓고 저희 5남매를 먹여 살리셨어요. 논이랑 밭이랑 집안의 어린이를 돌보는 일은 손이 참 많이 가니까 부모님은 이른 시간에 나가셔서 해가 질 때쯤에 집에 들어오셨어요. 집안일과 식구를 챙기는 일은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맡겨졌어요. 오빠는 장남이어서 공부에 바쁘고 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챙겨야 해요. 때론 울고 싸우는 동생들이 싫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군말 없이 다 챙겨왔어요. 어느 날 엄마가 소 뒷발에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다쳐서 걱정이 많았어요. 아버지도 심란해하고 동생들이 날뛰는 사이에서 엄마를 돌봐줄 수가 없어서 잠도 제대로 못 이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나을 거야. 지금 며칠이나 지났는데 못 일어나 있잖아. 아버지한테 병원에 가자고 할까? 병원에 가도 똑같아. 며칠만 더 있으면 나을 거야, 엄마. 죽지 마, 응. 엄마가 죽기는 왜 죽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동생들 밥이나 줘, 응. 어린 마음에 엄마가 죽을까봐 얼마나 맘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안일 더 많이 하고 동생들 더 잘 챙기고 그랬죠. 말 잘 듣고 있으면 엄마가 금방이라도 나을 것처럼요. 다행히 며칠 뒤에 엄마는 일어나셨고 누워 지내는 동안 식사도 잘못해서 허약해진 몸으로 다시 일을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아프게 한 소를 팔아버리셨고요. 집에 하나 있는 소를 판다고 엄마가 얼마나 성질을 내셨는지 몰라요. 더 키워서 팔아야 하는데 일찍 판다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령곳하지 않고 팔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외양간을 비워두셨고요. 그때 엄마가 일어나지 못해서 아버지도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크게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속이 시렸겠어요. 말수도 없고 무뚝뚝하신 아버지지만 엄마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엔 엄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당뇨가 있으셨던 엄마는 자려고 누우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에 가보자. 응, 너는 오빠와 동생들을 챙겨 학교에 다녀와. 낮에 병원에 가볼게요. 꼭 가야 해요. 알겠죠? 꼭 다녀와야 해요. 네, 소변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어서 엄마가 너무 걱정되셨어요. 학교에 갈 동안에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걱정 때문에 학교 수업을 듣지 못하고 많은 둥하다가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가셨지만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점점 기운이 약해지고 식사 양도 점점 줄었어요.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돌아가신 엄마를 발견한 건 저였고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밥솥에 밥을 안 치고 엄마를 보러 방으로 갔죠. 작은 방에 혼자 누워 계셨는데 미동도 없는 게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엄마를 흔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엄마, 일어나. 제가 흔들자 옆으로 누워있던 엄마가 몸을 돌렸고 잠든 듯이 눈을 감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숨을 쉬지 않으셨죠. 엄마, 왜 그래? 아버지, 엄마가 울음 섞인 제 고함 소리에 아버지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던 거예요. 오빠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고 곧이어 오빠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눈 떠봐. 오빠도 저도 뒤늦게 일어난 동생들도 대답 없는 엄마를 붙들고 엉엉 울었죠. 그렇게 엄마와 저희는 헤어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한창인 나이에 돌아가신 엄마 제 기억 속에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신 것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가끔 동생들 얼굴을 씻겨주면서 웃으시던 엄마 얼굴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뿐 함께 좋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아버지는 재혼하셨습니다. 마을에 혼자 지내던 여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오더니 그 여자와 아버지가 결혼하겠다고 해요. 믿기 힘든 재혼 소식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다른 여자랑 살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는 배신자야 뭐해 지직거리며 소리를 질러. 여자 없이 못 사나. 왜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건데 시끄러워. 어디서 어른들이 하는 일에 입을 댈까? 검지 없는 악. 다 부려서 반대를 했지만 제 의견 따윈 소용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됐고 우리에겐 새엄마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어린 동생들 때문에 엄마의 자리를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새엄마가 들어오고부터 저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쳤지만 집으로 가기 싫었고 새엄마와 한 지붕 아래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었어요. 자꾸 삐딱선을 타는 제게 오빠가 뭐라 했지만 그 말도 듣기 싫었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집에서 나가 살겠다고 맹세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마침내 졸업을 하고 집에서 나가 버렸어요. 집에서 나가 살려면 시내로 나가서 취직하는 방법뿐일 거야.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잠자리도 구해야 하고 급한 대로 숙식이 가능한 생산 공장에 가서 취직했어. 마침 거기에는 나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러 온 여자들이 많았고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빨라졌어. 너는 왜 여기 왔어? 나는 집에 있기 싫어서야. 너는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벌어서 집에 생활비를 보내줘야 해. 동생들이 나만 보고 있거든. 나는 엄마가 없는데 새엄마가 싫어서 집을 나왔어. 그랬구나.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친하게 지내자. 그래 좋아. 그렇게 일하러 온 동갑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마다 사연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부모가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일하러 온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은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기숙사로 왔습니다. 하나같이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 더 친해지게 되었죠. 각자의 아픔이 서로를 동료애로 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귄 제일 친한 친구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친구들 덕분에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의 남편은 당시에 친구와 사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남자와 친구였는데 함께 어울려 놀다가 알게 되었어요.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라서 모임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의외로 제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서로 가까워졌어요. 표현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과감하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싫진 않았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사귀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무뚝뚝한 사람은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는데
생각해보니 결혼을 결심한 순간에 아버지와 제 성향이 많이 비슷했어요. 말 수 없고 좋다 싫다 표현도 잘 안 하고 묵묵히 다른 사람 배려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도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자식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원망하면서도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은 새엄마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먼저 간 엄마를 생각이 얼마나 나던지 다행히 새엄마가 동생들을 잘 챙겨주신 것 같아 고마웠지만 그것과 별개로 엄마가 돌아가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해줄 테니 울지 마. 응, 하늘에 계신 엄마가 안심하실 수 있게 나는 잘 살 거야.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남편과 결혼하면서 누구보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결심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제가 겪은 것처럼 아픔을 겪지 않도록 부모로서 정말 노력하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남편과 참 행복했어요. 아버지처럼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막상 살아보니 또 다르더라고요. 은근슬쩍 쟤를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챙기며 살아왔으니 그런 행동이 익숙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쟤를 챙겨준 것이 신기했답니다. 추운데 왜 맨손으로 나왔어? 자, 내 거 껴 괜찮은데. 당신도 춥잖아요. 이거 껴요. 아니야, 얼른 껴 추워지면 손발 차가워져. 고마워요. 같이 살면서 작은 것들 소소하게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퇴근길에 빈손으로 오는 날이 없었고요.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 때는 붕어빵이나 군 고구마 같은 간식거리를 사왔고 제가 콜록거리면 유자차를 사와서 따끈하게 건네주기도 했고요.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제 남편이지만 행동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난 후 저는 임신을 했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하여 처음으로 엄마가 됐어요. 내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선물해준 분이에요. 집안에서도 처음 아이라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시댁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들이기에 더욱 사랑을 받았죠. 남편도 자신과 닮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뻤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태어난 아이라서 더욱 소중해요. 그러나 이 소중한 아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마다 마치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네요. 왜냐하면 아들이 첫돌을 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저도 모르게 아파요.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어서 졸도도 몇 번이나 했고 그랬어요. 자식이 병으로 고통을 겪음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어린 시절 엄마를 발견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베베 꼬이면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눈이 흐릿해진 것으로 남편이 말했지만 그때 기억은 아무것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정전된 것처럼 캄캄해졌죠. 얼마 후 정신을 차리면서 입원실에 있었고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승찬이는? 승찬이는 울지 말고 말을 해. 우리 승찬이는 어디 있어 어딨는지 진정해. 당신도 알잖아. 안 돼, 안 돼. 저는 팔에 꽂히는 링거를 억지로 떼내며 아들을 찾으려고 일어섰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저지했고 저희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은 뺏어가는 건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살고 싶지도 않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 죽을 수도 없었죠. 무슨 정신으로 아들을 보냈는지 모른다는 시간이에요. 때때로 떠오르는 기억은 희미하고 들뜨게만 하며 선명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아들을 장례식으로 준비하고 강물로 보내면서 정신이 아득했을 것 같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냈어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 하늘나라에서는 아픔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 거야. 알겠지. 모습 없는 아들을 보내며 절로 울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앉아 아들을 묻었어요.
그 후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의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과 연락도 끊은 채 집안에서만 살게 되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저녁을 먹고 어서 일어나 봐. 안 먹을 거야? 아니, 지금 며칠째 물만 먹고 있잖아. 좀 일어나 봐. 어서 밥을 먹어야 해. 안 먹는다니까. 지금 나줄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하니까 어서 일어나. 남편은 저에게 조금이라도 먹이려 애를 쓰셨고 제 입안에 들어오는 음식을 모두 뱉어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살 만큼 먹는 게 용납이 안 돼서요. 그때는 아이를 따르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고 그런 저 때문에 남편도 참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이 번갈아 가며 우리 집에 왔고 친정 오빠와 동생들도 수시로 집을 방문했어요. 남편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혹시나 나쁜 선택을 할까봐 다들 함께 있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죠, 모두 분들에게. 마음을 써주신 덕분인지 저는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흐려지고 잊혀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슴에 묻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제가 괜찮아진다면 아이를 가지자고 했어요. 시댁에서도 지나간 일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손주를 보고 싶어 했지만 저는 무섭다고만 느끼며 혹시나 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섰어요. 그 아픈 시간을 다시 겪게 된다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없어질 것 같았어요. 너 언제까지 이럴 거냐? 아버지처럼 생긴 자식 하나는 있어야지. 지나간 일에 자꾸 신경 쓰면 어떻게 될 거야? 어머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시끄럽다. 나도 자꾸 자신 있어. 나 죽기 전에 자식을 낳고 살아가려는 말이야. 어머님은 남편이 자식 하나 없이 살까봐 노심초했어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당시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이 야속하기만 했죠. 남편도 아이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서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요? 임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첫째 때도 어렵지 않게 임신이 되었으니 쉽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해, 2해가 지나며 남편도 저도 기다림에 지쳐버렸어요. 시어머님이 역정을 내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꼬리를 물 수밖에. 남들은 펑펑 잘 만난데 너는 뭐가 모자라서 안 된다는 거니? 아이를 아직 낳아본 적은 없는데 왜 임신이 안 되냔 말이야? 어머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불쌍한 내 아들도 죽어버리고 있잖아요. 평생 자식이 하나도 없다면 어떡하죠? 어떡하면 좋을까요? 시어머니의 푸념을 들으면서 나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내 아들 생각에 저리도 야속한 말을 하시니 너무나 서러우고 서운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소리 죽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노력해도 되지 않는 임신에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을 때 집을 이사하게 됐어요. 남편의 직장이 사무실을 옮기면서 저희 집도 그 근처로 이사하게 됐는데 이사하는 날 마침 옆집 사람도 같이 이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오늘 이사를 왔는데 같은 날 이사하세요? 그렇죠. 신기하죠. 우리는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신혼 부부시군요. 아까 지나가면서 살짝 봤는데 가구들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언제 차 한잔 하러 가죠? 옆집에 이사온 여자와 인사를 나누면서 참 싹싹하고 사람이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혼이라고 했지만 결혼이 늦은 건지 제와 비슷한 나이에 보여서 더욱 친밀감을 느꼈어요. 제 신혼 때가 생각나서 흐뭇하기도 했지요.
이사를 하면서 옆집엔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궁금했는데 사람들이 좋아 보여 안심되기도 했어요. 이사는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거의 이삿짐을 다 옮겼을 때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서 짐을 정리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작고 마른 몸짓의 아이였는데 작은 손으로 이사를 돕는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고 들었는데 큰 아이가 있어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게다가 자기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걸레를 손에 들고 여기저기 닦고 있는 모습이 좀 남달라 보였습니다. 옆집 여자가 나이가 있어 보이니 그 여자아이인가 재혼을 했나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림짐작을 하며 이내 저도 신경을 끊고 이사 마무리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사와 새로 오신 것 같네요. 집이 남향이라니 좋은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집안에 잘 들어와서 밝아서 좋죠.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계시면 돼요. 옆집에 신혼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1살 정도 되는데 보여요. 신혼부부인데 조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생 과정은 부모 말고도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다면 옆집 아이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몇 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아이 생각은 불쑥불쑥 떠올라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잠도 잘 오고 동네도 깨끗하고 좋았어요. 옆집 부부와 오가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며 지냈기에 사이가 좋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상한 일을 보게 됐어요. 밖을 오가며 옆집 아이와 자주 마주쳤는데 볼 때마다 아이가 평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날도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가는데 아이가 복도에서 있더라고요. 양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근데 집에 엄마가 안 계세요? 계신데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8살이라고 하는 아이는 제 눈치를 보면서 대답도 목이 메인 목소리로 했어요. 입고 있는 옷도 마주치기마다 입었던 그 옷이었고 많이 낡아 소매가 해진 부분도 보였어요. 옆집 여자와 남자는 옷도 멋쟁이처럼 입고 다니고 차도 비싼 걸 몰고 다니는 걸 봤는데 아이가 하는 행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자꾸 이상하게 보였어요. 쓰레기 봉투가 무거워 손이 빨개진 것을 보고는 제가 대신 봉투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함께 사는 가족분들이 부모님이세요? 그러니 아이가 제 질문에 상처받을까봐 생각도 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너무 수상한 가족들이었거든요. 아이는 제 질문에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부모님이시라고 말해주었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별말 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이후로도 계속 수상한 행동을 보여서 같은 층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복도에서 아이를 자주 마주쳤어요. 볼 때마다 아이는 늘 뭔가를 가져다 주더라고요.